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투자 역사가 좀 우리보다 훨씬 길고 뭐 아무래도 투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개별 종목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미국에 개별 종목을 좀 선호하는 편인가요? 이런 ETF 같은 뭐 지수형 투자 뭐 이런 걸 좀 선호하나요? 그 미국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보고 굉장히 재밌어서 번역하면서 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ETF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통계를 내봤는데 소득이 많거나 예. 부자이거나 학력이 높을수록 ETF 투자를 더 선호한다고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ETF 투자자들의 특성을 이제 같이 조사를 했는데 예. 대체로 이제 알뜰하고 또 스마트한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ETF 투자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재밌는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국내에도 이제 이미 이제 ETF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도 ETF 굉장히 많이 해요. 예, 그래서 ETF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장점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고 국내 ETF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그런 이제 좀 장점들을 많이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ETF 투자라는 게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 투자에 비해서는 역시 좀 안전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안전합니다. 근데 안전한 이유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쨌거나 투자기 때문에 리스크는 안고 있는데 네.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가 감독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ETF를 상장할 때 개별 종목 상장하듯이 ETF도 상장을 하는데 상장할 때부터 어떤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요. 그래서 뭐 몇 개월 이상씩 걸린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상품 자체를 이렇게 규제를 해요. 예. 그래가지고 ETF가 사용하는 기초 지수가 어떤 거냐 이런 거 다 보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분산 요건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 다 체크하거든요. 원래 약속을 잘 지키는지. 네. 그리고 또 상장할 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운용할 때는 또 다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운용하는 것도 계속 체크를 해요. 계속 체크해서 경고를 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기게끔 하고 상장 폐지 같은 경우도 이제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을 좀 통제를 해주는데 어떤 거냐면 ETF가 상장돼서 개인들이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매매가 안 돼요. 그럼 굉장히 비싼 값에 사거나 싼 값에 팔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시장 자체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ETF를 상장하면 이 ETF를 반대쪽에서 매매를 해주는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데 요런 것들을 제도화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ETF를 팔고 싶어요. 뭐 주가가 쭉쭉쭉 빠져서 나 이 주식 ETF를 팔래라고 하면 약간의 손실은 보지만 바로 팔릴 수가 있거든요. 예. 유동성 공급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런 제도나 틀이 잘 돼 있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뭐 모든 투자에 뭐 위험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당연히 ETF 할 때도 리스크라는 건 분명히 있을 테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알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ETF가 상장 폐지 될 수 있어요. 예. 네, 어떤 경우에 상장 폐지가 되죠? 이제 추적 오차라고 해서 기초지수하고 이제 ETF가 움직이는 게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초지수가 3% 떨어졌으면 얘도 3% 떨어지고 오르면 올라줘야 되는데 얘는 너무 따로 논다. 뭐 이런 게 과도해지거나 뭐 가격 괴리율이 너무 심해진다거나 하면 거래소에서 계속 경고를 줘요. 경고를 주고 그리고 이제 너무 심해지면 이제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ETF의 규모 자체가 돈이 모인 것 자체가 50억 미만이 계속 이어지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권유해서 실행을 하는데 이제 ETF 상장 폐지되면 내 돈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예.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ETF 운용사가 있고요. 내 돈은 운용사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증권사에서 매매를 하는데 예. 내 돈이 처음에 증권사에 있다가 ETF를 사면 ETF 운용사에 갈 것 같은데 운용사가 아니라 이 운용사가 운용하는 돈은 또 수탁은행이라는 곳에 실제 돈이 있어요. 예. 그래서 ETF 운용사가 망해도 내 돈은 안전한 거죠. 그래서 다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예금보다 더 안전한 거예요. 예금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만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증을 해주잖아요. ETF는 1억 원이 넘어도 수탁은행에서 다 돌려줘요. 수탁은행이 망해도 수탁은행이 수탁 자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진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예금보다 더 안전한 면도 있다. 예,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 원금이 전체가 보장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전체가 보장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원금하고 내 수익금이 다 보장되고, 물론 이 가격이 변동돼서 손실 난 건 어쩔 수 없는데, 네, 그거는 다 보장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뭐 ETF 관련해 갖고는 사실 여러 차례 방송했어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대개는 이제 장단점을 좀 잘 알고 계시고. 근데 이게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네. ETF가 있으니까 아마 ETF만 소개하려고 해도 아마 방송을 뭐 몇 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크게 이제 어떤 뭐 카테고리 범주가 있는지 또 범주별로 뭐 대표적인 ETF는 어떤 게 있는지 좀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보통은 이제 많이 관심 가지는 것들이 테마형 ETF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예, 왜냐하면 뭐 핫하기도 하고 많이 언론에 나오기도 하고 해서 테마형 ETF 같은 경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먼저 추천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카테고리, 채권 카테고리, 그다음에 대체 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체 투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식과 국채, 채권을 빼고는 다 대체 투자라고 부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 주식, 국채만 했었기 때문에 대체 투자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대체 투자 안에는 부동산, 보통 리츠 형태로 많이 있고요. 네. 이런 ETF들이 있고 부동산 리츠도 지역마다 달라요. 한국 거, 미국, 싱가포르, 일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통화 ETF들이 있어요. 네. 뭐 우리나라에는 이제 달러하고 엔화 ETF가 상장이 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은 상품들이 상장이 돼 있는데 뭐 통화 자체가 오르고 내려가는 그걸 내 투자에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쓰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자재 분야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 뭐 은도 있고 구리 금속, 그다음 원유. 원유도 이제 굉장히 급등락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농산물, 뭐 팔려도 이런 되게 다양한 원자재들이 있고요.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국채, 회사채 이렇게 나눠지고요. 예. 그 안에서도 단기채냐, 뭐 만기가 3년이냐, 10년이냐, 뭐 30년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만기에 따라서 또 채권들이 좀 나눠져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이해하시면 뭐 만기별로 선택해서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 종류가 가장 많습니다. 또 관심도 가장 많으실 거예요. 네, 관심도 가장 많고 좀 가깝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나눠져 있기도 해요. 선진국, 신흥국, 뭐 유럽, 아시아, 라틴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가별로도 또 다 상품이 있습니다. 뭐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등등 해서 그 국가의 대표 지수 혹은 중소형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더 그 단계를 내려가면 섹터별로 이제 ETF들이 있거든요. 크게는 뭐 에너지, 소재 철강, 산업재, 그다음 뭐 헬스케어, 금융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별로 그 해당 섹터에 관련된 회사를 모아놓은 그런 ETF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팩터별로도 나눠져 있어요. 그 팩터라고 하는 것은 수익률에 이런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그 팩터를 정하는데 주로 이제 모멘텀, 추세가 계속 된다라는 네. 모멘텀에 근거해서 모아서 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밸류가 좋은 밸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변동성이 낮은 주식들을 모은 로우볼 뭐 이런 ETF들도 있고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주를 모아서 이제 운영하는 ETF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팩터별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로 가죠. 테마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유행 따라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뭐 ESG라든지 2차 전지, 게임, K뉴딜도 이제 전 정부에서 만들었던 이제 아이디어인데 그때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나왔었어요. 5G, 뭐 에너지, 웹툰 드라마 이런 것도 있어요. BBIG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고 또 계속 최근에 또 방산 관련된 ETF도 출시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류별로 많은데 그럼 이제 개인들이 이제 뭐부터 봐야 되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걸 이제 권해드려요. 그래서 크게 이제 주식, 채권, 대출투자 이렇게 쭉 보시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왜냐면 같은 걸 추종하는 ETF들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섹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ETF를 사는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좋은 방식은 아니다. 분산 투자가 아니고 사실은 네. 그게 일종의 사실은 몰빵인 거죠. 몰빵입니다. 네. 자기는 이제 분산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중요한 건 빠질 때 얼마나
커버가 되느냐인데 같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예. 자, 이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뭐 이거는 뭐 따라서 하거나 뭐 어떤 그런 뭐 권유를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하는데 소재로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자, 우리 이사님이라면은 뭐 이런 투자를 하겠다. 자, 기업이나 업종 자, 뭐 어떤 분야 또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저는 이제 제 투자 아이디어라든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접근하는지를 뭐 책으로 계속 이제 써서 출간을 했어서 이미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예.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투자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 마켓 타이밍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보통은 시장이라는 걸 주식 시장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산 배분에서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달러, 골드 뭐 여러 가지 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진입하기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고 주식이 계속 빠질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는데 자산 배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 시점을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산에 분산을 하고 그 분산한 포트폴리오를 이제 믿게 되면 뭐 오늘 투자 들어가는 거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장점 때문에 저는 이제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유망한 섹터를 많이 찾거든요. 근데 유망한 섹터라는 말 자체가 이제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그게 그 예측이 맞아야지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업이 발전해도 내가 산 종목이나 섹터가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산업은 융성한데 내 투자는 수익이 안 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네. 굉장히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어떤 자산군이라든지 대상을 이제 선택을 했을 때 그 안에도 비슷한 ETF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ETF로 고를 때 거래량이나 시가총이 큰 그리고 운용 보수가 낮은 상품을 선택을 해서 이제 조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좀 주의하셨으면 싶은 게 뭐냐면 테마, 유행 뭐 이런 거 따라가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관심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큰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워렌 버핏이 전 세계 5위 정도 되는 부자인데 버핏의 장기 수익률도 20%가 연 안 돼요. 20% 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움직이는 거는 특히 초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스테디셀러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시장의 흐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뭐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ETF 이런 건 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TF를 주식, 채권, 대체시 투자 이렇게 크게 나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시장 대표 지수 이런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ETF들이 뭐 코스피 200 ETF가 있는 반면에 코스닥 ETF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ETF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매매를 하고 있는 ETF, 그러니까 시가총이 크고 거래대금이 큰 그런 ETF를 이제 대표 ETF라고 보통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것에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장 흐름을 보신 다음에 만약에 코스닥에 내가 관심이 있다고 하면 요 국내 비중을 일부 쪼개가지고 코스닥을 사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 분산을 해가지고 자산별로 지역별로 ETF들을 선정을 해서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야, 이거 뭐 해외 ETF를 해야 될 것인가? 국내에 있는 ETF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뭐 좀 고민거리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내용이긴 해요. 예. 왜냐하면 한 2016, 7년 그 이후로 계속 미국장이 너무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증권사에서도 뭐 환율이라든지 수수료 이벤트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해서 미국 주식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서학개미라고도 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뭐 SPY 이런 ETF들이 있거든요. S&P 500 ETF인데 가장 큰 ETF예요. 그걸 직접 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예. 근데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에 상장된 ETF, 아까 말씀드렸던 스파이라는 ETF에 투자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국내에 상장된 S&P 500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미국에 상장된 ETF를 매매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환전 비용이 들어갑니다. 원화를 달러로 바꾼 다음에 매매를 해야 되는데, 예. 환전할 때 비용이 비싸요. 그리고 미국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매매를 할 때 매매 수수료가 0.1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국내에 상장된 ETF를 매매를 할 때는 0.015% 혹은 이제 무료 이벤트 하셨으면 무료예요. 매매 수수료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투자하면 장점이 뭐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안 돼요. 예. 굉장히 큰 장점이고 이걸 장점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대신에 양도소득세 22%만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요것도 대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냐면 국내에서 하되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이 양도소득세 22%보다 더 적은 세금만 내면 되거든요. 절세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데 연금저축펀드, 개인형 퇴직연금, IRP 아니면 ISA라고 이제 절세 통장이 있어요. 예. 요 세 계좌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낮은 세금으로 이 미국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 있는 스파이라는 ETF를 직접 거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환에 노출돼 있어요. 예. 달러 변동성까지 이제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걸 하게 되면 뒤에 이제 ETF 이름 뒤에 괄호해서 H자 들어가는 게 해지가 된 거예요. 통화 변동성을 해지한 상품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환을 노출시키고 싶으면 노출시키고 해지하고 싶으면 해지하는데 미국에 직접 하시면 환해지 비용을 자기가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절세 계좌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상장 상품을 먼저 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아마 현실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자,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자, 신통치 않은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지금 팔아야 되나? 지금이라도. 아니면 이게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돼야 되나? 아마 그 양 갈래길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조언 하시겠습니까?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한 해 성과를 보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50% 넘게 빠졌거든요. 삼성전자도 뭐 30% 가까이 빠졌고, 그리고 이제 뭐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도 뭐 테슬라, 애플 뭐 할 것 없이 다 손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제 책을 보시고 이제 뭐 메일을 주시고 이런 분들이 이 책을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자산 배분 투자 맞는 것 같아. ETF로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 근데 나 이미 물려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거꾸로 질문을 드려보는데 지금 1,000만 원이 있다. 그냥 깨끗한 돈 1,0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그 주식을 사실 겁니까? 라고 제가 여쭤봐요. 그럼 안 산다고 해요. 대부분이. 아예 안 산다고. 예. 왜 안 사십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는 이제 쭉쭉쭉 올라갈 거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안 산다고 해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돈이 있는데 그 주식을 안 사실 거면 그 주식에 투자 가치가 없는 거다. 네. 그 독자분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안 갖고 있었던 상관없이 그럼 당장 파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천하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이게 실천하기는 어려운데 냉정하게 보면 이제 비슷해요. 자, 한국에 투자할 거냐, 미국에 투자할 거냐를 얘기를 할 때도 자, 오늘 기준으로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보유 효과라고 보통 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손실을 확정할 수는 없어. 이렇게 손실 회피 편향인데 이런 감정 때문에 의사결정을 잘 못해요. 그런데 항상 기업을 사랑하면 안 되거든요. 투자자는. 예, 그 투자 대상을 사랑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저는 되게 이제 좀 잘라서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자, 계속 하실 거면 하시고,
아니면 당장 매도하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바꾸시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어렵냐면 투자 철학이 확립이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철학에 걸맞는 투자 전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친구 핸드폰에 있는 수익률을 본 다음에 종목을 덜컥 사요. 그게 실천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르든 떨어지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투자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과정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투자 철학을 정립을 하면 이제 나머지 과정이 훨씬 쉬워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투자 철학이 무슨 소리냐?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제 뉴욕대에 있는 다모다란 교수가 이제 자기 책에서 이제 밝힌 내용인데 굉장히 공감해서 그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투자 철학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시장을 바라보는 일관된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립하려면 경험도 많이 쌓이기도 해야 되지만 공부도 좀 하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긴 관점에서는 주식은 항상 반토막이 날 수 있다. 굉장한 상승이 오면 그 다음에 반대로 큰 하락이 올 수 있다. 반대로 또 하락이 오면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익혀나가는 게 이제 투자 철학을 확립하는 방법인데 그런 것들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책도 좀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변동성을 대하는 태도. 네, 사실은 변동성이 없으면 수익도 올릴 수가 없는 건데. 맞습니다. 그럼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시장을 생각하고 주식시장에 들어온 것이냐? 그럼 또 다 대답은 아니라고 해요. 네. 그런데 막상 그 변동성을 대하는 태도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정당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변동성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조언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항상 거품이 꼈다가 폭락했다가 거품이 꼈다가 폭락했다가 반복하거든요. 뭐 코스트라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란 모형을 가지고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학계든 아니면 실전 투자자든 시장은 항상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해요. 그리고 장기 평균에 회귀를 하고 거기서 또 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자체를 그냥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내가 산 건 계속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겪어보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저도 2008년을 겪어보기 전까지는 그런 뭐 당연히 과거에도 하락이 있었지 그냥 나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완전 다른 세상인데 그걸 이제 작년에 많이 겪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변동 자체는 나쁜 건 아니거든요. 변동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어야 투자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 배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클수록 리밸런싱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기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뭐 작년은 모두가 힘들었던 해라고 생각하지만 달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작년에 굉장히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리 분산해 놓고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한다. 시장의 변동성을 내 편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결코 그 변동성이 두렵진 않아요. 근데 주식만 갖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하락폭이 온전히 와닿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들을 같이 가져감으로써 그런 하락조차도 그렇지. 이때는 달러가 올랐었는데 과거에도 올랐는데 뭐 작년에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네. 우리가 이제 S&P 500이 뭐 장기적으로 연 뭐 일테면 뭐 9%에 네. 일테면 수익률을 올린다. 근데 실제로 뜯어보면 그 9%에 거의 근접하는 수치가 나오는 해는 뭐 진짜 몇 해 안 되고. 맞습니다. 오를 때 뭐 몇십 %가 오르거나 물론 떨어질 때 뭐 또 떨어지고 물론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오른 해가 더 많긴 하지만 그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좀 그런 공부를 좀 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보통 투자를 접근할 때 이런 자산 배분 투자를 자꾸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다양한 자산이 있고 그 자산들의 움직임도 또 달라요. 특징도 다르고. 근데 다양한 거 공부하지 않고 과거 역사를 공부하지 않고 그냥 바로 실천해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가 둘이 있는데 얘네들을 보면 전 과목을 학교에서 가르치거든요. 국영수, 사과, 음악, 미술, 체육까지.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를 하는 행위를 할 거라면
부동산만 하거나 주식만 할 거나 할 게 아니라 다양한 자산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 투자를 할지 그리고 나한테 맞는 투자 대상이 어떤 건지를 이제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은 주식하다가 실패해서 부동산 넘어가거나 부동산 하다가 물려가지고 또 다른 거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시장에 수업료를 너무 많이 지출하게 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자, 이제 뭐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이제 첫 출연이시고, 자, 마무리하면서 이 고민 많은 투자자들한테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다. 네. 그런 말씀 있으면 좀 한 말씀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간단히 언급드렸는데 시장은 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예.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또 떨어질 때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다 검증이 된 내용이고 그리고 투자를 망치는 가장 위험한 적은 시장이나 뭐 전문가가 아니고 투자자 자신입니다. 다 자기가 의사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깊게 해야 되고 투자 시장에 이제 곰과 황소를 많이 이제 빗대서 얘기하잖아요. 불장, 불마켓, 베어마켓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상승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고 하락장에서도 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잃는 가장 큰 이유가 탐욕과 공포거든요. 보통 탐욕으로 이제 대지를 상징하고 공포를 양을 상징하는데 20년, 21년 같은 상승장에 탐욕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넣었진 않았나. 너무 많은 대출을 끌어다 쓰진 않았나. 요거가 되면 작년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빠졌으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무서워요, 시장이. 근데 이제 공포에 질리는 거죠. 공포에 질려서 시장을 떠나고 예금에 갈아타고 뭐 이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반등하기도 하거든요. 이 반등하는 시장에 발을 안 담궈 놓고 있으면 굉장히 높은 반등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포에 빠지지도 말고 너무 탐욕에 빠지지도 말자. 그렇다고 한다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수익을 얻을 기회는 계속 온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이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접근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에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